한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화나 억울함, 아쉬움, 슬픔이 모두 응어리져 쌓인 것, 이렇게 사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오히려 한이라는 표현보다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뇌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뇌의 연결성에 변화를 주게 돼서 다양한 형태의 화병을 만들죠. 이 화병이라는 거는 지금은 빠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과 영역에서도 진단명이 있었고 한의학 영역에서는 지금도 진단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화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신, 신체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가속노화 현상의 씨앗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화병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과 마음에 피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번뇌와 분노의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파민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 호르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은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이 도파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더 센 놈이 나오게 되면 그 센 놈이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쾌락의 어떤 스탠다드, 표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술이 내가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센 도파민의 자극원이었다. 그럴 때는 술, 그 다음엔 도박, 쇼핑, 단순당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여기에 펜타닐이나 이런 합성 마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합성 마약이 훨씬 더 강력한 도파민의 근원이죠. 도파민 자극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보상의 그 최대치는 곧 적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느꼈던 최고의 그 쾌감이 합성마약에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합성마약보다 훨씬 약한 강도를 가지는 다른 자극원들은 그 자극원들이 주는 어떤 쾌감 또는 보상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몸에 좋은 또는 머리에 좋은 그런 활동들은 할 수가 없어지는 게 일단 하나가 큰 문제겠습니다. 이걸 이제 도파민 저급, 영어로는 헤도닉 어댑테이션이라고 이제 하고요. 저는 이거 배율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자극원들은 우리 뇌에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상이 있다가 빠져나갈 때는 아까 혈당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처럼 똑같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통증과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원에 노출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반대로 이 배율 조정 개념은 약한 쪽으로 갈 때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 해로운 자극들을 제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술, 도박 이런 것들을 빼기 시작하면 이전에 운동과 산책을 할 때는 요만큼밖에 즐거움을 얻지 못했는데 해로운 도파민들이 제거가 나면 이후에는 그런 조금밖에 자극이 안 되는 활동들을 할 때도 더 큰 보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점점 자연스러운 행동에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갑자기 도파민을 확 주고 빠지는 그런 활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도 굉장히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특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도파민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설계되고 그것들이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탐닉을 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화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를 해내는 것이 우선 우리 마음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것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적응 현상을 다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도파민, 즐거움을 더 추구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자극의 양이 아무리 늘게 되더라도 결국에 주관적 보상은 어떤 한 정도에 머물러서 계속 적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지거나 내가 아무리 좋은 술을 많이 먹거나 아무리 강력한 마약을 많이 맞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양의 쾌락을 늘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계속 빨라지는 어떤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 학파가 시도했던 것이 이제 반대 방향의 접근인데 불교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오히려 이런 도파민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 챙김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맨 처음에 드렸던 것인데요. 자극을 찾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자극의 양이 점점 줄고 점점 더 경박단소한 삶을 살더라도 느낄 수 있는 보상감은 결국에는 비슷한 정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자극을 줄여내면 결국에는 내 몸에서 나오게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도 줄게 되고 가속노화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가속노화가 생기지 않으면 인지기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기분이나 또는 내 몸의 건강 상태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행복한 일들이 많겠죠. 자극원들은 결국에 스트레스와 분노를 만들게 됩니다. 똑같은 양의 자극원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원에 의한 도파민 발생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우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도파민이 이렇게 쭉 줄어들 때 그 이후에는 이 도파민 부족 현상 때문에 결국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되는 것은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해서 그 어떤 것도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개념도 어떻게 보면 불교의 공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갖고 싶던 어떤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고 나면은 물건이 주는 물건을 갖고 싶을 때의 그 기대감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근데 물건을 또 갖고 나서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곡선을 보시면 이 자극원이라는 것이 이제 주는 이런 쾌락은 결국에는 단순당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올랐다가 푹 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만들고 가속노화를 만드는 것과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라고 제가 써놓은 이 부분이 분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만드는, 그래서 불교가 생각하는 삼독, 세 가지 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불교에서 세 가지 독이라고 얘기하는 이 탐욕, 분노, 무지는 악순환을 또 만듭니다. 탐진치지만 사실 시작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을 달성하는 것, 사람의 행복을 달성하는 것을 욕심을 채우는 일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욕심을 채우면 또는 자극원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면 행복할 거다라는 잘못된 가정, 이게 사실은 가속노화 행위인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 거다라고 가정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 뇌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에고의 욕심은 결국에 채워질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그렇게 채워 놓으면 나의 행복이 유지가 될 거라고 오해하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이제 탐욕을 낳겠죠. 자극원을 추종하게 되고 또 어떤 물건, 가진 것들, 가로 안에 들어있는 돈, 음식, 술, 마약, 물건, 성적 쾌락, 인기나 명성, 이런 것들을 탐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분노, 일시적으로 나오던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나오다 보면은 뇌의 앞부분과 뇌에서 공포나 걱정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요. 또 뇌 안에 여러 가지 연결성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연결성의 변화는 어리석음과 탐욕의 증가, 그러니까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판단력이 나빠지고 어리석음과 탐욕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에 가속노화,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분노는 탐욕을 낳고 분노는 어리석음을 낳고요. 어리석음은 탐욕을 낳고 탐욕은 분노를 낳습니다. 이런 악순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좇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에 가속노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노화를 만드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다른 내분비 계통의 호르몬에 교란이 생기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요. 우울과 불안이 심화되고 또 어떤 쾌락이라는 자극에 취약해지고요. 만성 염증이 생기고요. 하지만 정작 이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이 콜티솔은 굉장히 빠르게 뼈와 근단백을 녹일 수 있는 또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녹여내게 되고 세포 노화는 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노화의 악순환,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탐진치의 그 악순환이 우리 몸으로 퍼져서 가속노화의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으로도 잘 연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연결성 중에 뇌 구조 중에 여러 가지 부위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지할 만한 거 하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어떤 연결성입니다.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흔히 나의 에고를 현재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내 마음과 바깥 세상, 그러니까 나의 감각기관,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몸의 경험들을 연결하는 어떤 체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마음 방황 상태,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나, 또는 스마트폰을 막 스크롤링하고 있거나 또는 웹서핑을 하는 이런 상황, 아니면 운전을 하고 있을 때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막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먹이와 위협을 찾는 원시인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 시스템은 몰입과 마음 챙김과 같은 이런 어떤 집중을 하거나 평정한 상태에서는 고요해집니다. 근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조금만의 자극을 받아도 더 심한 마음 방황 상태에 빠집니다. 마음 방황 상태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스마트폰의 자극, 알림의 자극, 트위터, SNS 이런 것들 보시는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래는 ADHD 소인이 없는 분들인데도 ADHD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점점 우리는 이렇게 탐진치의 악순환으로, 여기 지금 공을 제가 그려놨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공 주변에 이렇게 분화구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웅덩이의 높이가 얕아지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만 또는 약간의 자극만 받아도 공이 번뇌 또는 높은 엔트로피, 무질서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집중을 하지 못하고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이럴 때는 또 자극원에 더 취약해지는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엔트로피가, 불안정성이 올라갈 수 있는, 무질서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일단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왜 우리의 탐진치와 그리고 마음 챙김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진치의 번뇌는 결국에는 악업을 낳게 되고 인과응보를 만들게 됩니다. 탐진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뇌의 작동 원리와 연결성이 변화되겠고, 그 결과는 결국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지고 우리 뇌가 무질서가 증가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또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더 많은 보상을 더 얻기를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고요. 더 큰 결핍감 그리고 고통을 이제 얻게 됩니다. 또 하나가 뇌의 앞부분의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 분출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와 주변인의 피해를 주는 이런 의사결정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생물학적인 가속노화 사이클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이 생기고 혈관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혈관 노화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뇌가 쪼그라들고 기억을 하는 해마,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부위들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이 결과가 또 악순환이 되게 되겠죠. 뇌 위축이 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스스로와 주변인의 피해를 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탐진치로 시작이 돼서 이 모든 인과응보를 본인과 주변인이 받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악업을 쌓으면 인과응보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그럼 독의 악순환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불교에서 참 불교를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에고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죠. 근데 이 자아라는 게, 이 에고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활 타고 있는 상황, 마음 방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 결국에는 어리석음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 뇌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파민 시스템, 우리의 보상 체계 그리고 자극의 체계가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가 아무것도 일정하지가 않고 지속되지 않는다. 즐거움과 자극은 그 뒤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달고 온다. 결국에 즐거움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악순환이 여기서 더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분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요. 마음 챙김은
쉽사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활활 타오르는 걸 차단할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우리 뇌 작동 체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내가 욕심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결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게 되면 뇌 자체가 타버리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탐욕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가속노화 요인 또는 자극원들을 삶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오계라고 해서 살생, 훔치는 것, 그릇된 성관계, 거짓말, 술에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현대 사회의 자극원들은 이것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식사, 부족한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될 수 있는 자극원들, 수면 부족, 잘못된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가속노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동시에 차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삶에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마음 챙김은 고번뇌 상태, 탐진치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굉장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휴식을 한다고 할 때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을 스크롤링을 하고 있으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계속 활성화된 상태고 마음 방황이 이어집니다. 뇌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번뇌가 심해집니다. 뇌에 있는 아까 공으로 보셨던 그 나의 상태를 안정 상태로 올려놓으려면 마음 챙김을 해야지 뇌는 원위치가 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훈련을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안정되어서 웬만한 자극을 받아도 공은 원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됩니다.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이나 초월 명상 일부 가능하고, 기도, 산책, 기타 다양한 수련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탐진치라는 개념을 2000년 전에 이미 인류가 알았고, 이 번뇌에 휩싸인 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인류가 2000년 이상 수련해온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챙김 습관은 결국에 인류가 만든 종교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종교는 차축시대 2000년 전에 국가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근본적으로 사람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해를 해서 이것들이 스스로를 해치는 활동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황금률과 은율을 지켜서 서로 잘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인류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세대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라도 믿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 챙김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계율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이런 기회가 줄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은 규칙적으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동안 인류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체계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만든 건데, 연구를 해보면 종교에 참여하는 것은 미래에 실제로 노쇠가 생길 가능성을 줄여주고요. 또 종교 참여나 영성은 건강 장수화로 관련이 있습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가속노화 생활 습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한 방법이죠. 이동성 도메인에 대해서 전 시간에 봤는데, 이동성 도메인을 마음 건강이랑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하거나 또는 기공 수련을 하거나, 지금 이 그림은 참장이라고 해서 서서 하는 명상이죠. 근데 보시면은 중립 자세로, 하지만 약간 엉덩이를 낮춰서 빈 의자에 이제 서는 것처럼 해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세 근육을 키우면서 동시에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극권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마음과 몸을 약간 동시에 챙기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몰입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갈고 닦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몰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마음 챙김된 상태가 되어서 어떤 과업을 할 때 나를 잊을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필요한 자극원이 없고 마음 방황이 낮아진 상태에서만 달성이 가능하고요. 마음 챙김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높아진 상태가 되면 몰입의 통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몰입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몰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몰입 역량을 만드는 것도 마음 건강에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경시하는 것이 아마 수면일 겁니다.
확실하게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가속노화 인자 중에 사람들이 정말 경시하는 것이죠. 사람은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7.5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 잠을 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등학생은 5.8시간 정도 매일 자는 걸로 통계가 돼 있고 성인은 6.7시간 자는데요. 7시간 잘 사람이 6시간 계속 자게 되면 10년 정도 일찍 치매가 생긴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1시간,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되면 미래에 치매 걸릴 가능성이 2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면 부족한 사람한테 잠을 더 자는 것은 치매 예방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 치매 예방약 처방해달라고 이렇게 의원이나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약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치매 예방약을 하나 꼽는다면 양질의 수면이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잠을 아끼는 분들이 많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뭘 더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2주간 매일 1시간씩만 잠을 아끼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와 비슷한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수면 부족 상태는 역시 만성적인 콜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첫 번째로 동화저항, 없던 사람도 동화저항이 생겨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빠집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호르몬 교란 때문에 마음 챙김된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고 마음 방황이 유지가 됩니다.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죠. 대사체계가 교란돼서 복부 지방이 축적되고요. 식욕이 늘고요. 판단력과 집중력이 흐려지고 브레인 포그가 생기고 쾌락을 더 탐닉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뇌를 넘어서서 수면 부족은 전반적으로 가속노화를 굉장히 효과적이고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는 잠을 줄여서 내가 뭘 더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잠을 줄여서 나를 죽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의 습관 회로는 2주, 3주, 특히 21일 정도가 되면 생겨나게 되겠고요. 아무리 습관 회로가 약하게 생기는 분들도 28일 정도를 연속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습관이 어느 정도 굳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구에 따라서는 6주까지 걸린다 이런 연구도 있긴 한데요. 생각보다 습관은 쉽게 빨리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 강화 사이클과 감쇄 사이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는 걸 보실 때 이제 R0 값이라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 R0 값이 1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게 됩니다. 비슷하게 습관은 너무 이 습관 회로가 소실되기 전에 매일매일 자극을 주게 되고 그것을 충분한 강도로 주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을 하루, 이틀, 3일, 첫 3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3일 동안 절대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단칼에 딱 없앤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한 3, 4주 정도만 지나면 습관이 사라진 상태가 굳어버립니다. 좋은 습관은 마찬가지로 첫 3일, 4일 정도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빠른 사람들은 2주면 가능할 테고요. 3, 4주 동안 안전하게는 한 28일 정도만 연속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 되게 하기 싫은 것도 습관이 생긴 상태로 굳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